반갑습니다. 송글덕회법 홍승민입니다. 저는 오늘 제 수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수업이 이제 세 가지 정도 꼭지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해력이란 이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송글독해법,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해력이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문해력이란 말을 쓰잖아요. 예전에 이제 독해력이란 말을 쓰는데,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글을 이제 뭐 매체나 이런 영향인 것도 같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해력이라는 게 뭔지, 수능에서 특히 이제 문해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수능에서 결국에는 1등급 상위권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비문학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독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두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도발적인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수능에서 누가 더 위험할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장에 갔을 적에 한 친구는 약간 잠재적인 폭탄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고, 또 한 친구는 이게 조금 구체화되어 있어서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못한다는 거. 그럼 당연히 뭐가 더 위험할까요? 그렇죠. 잠재적인 폭탄을 갖고 있는 친구. 그래서 좀 읽어보면 어떤 친구냐면 A 학생은 인간 스캐너, 그래서 한번 읽은 글을 그대로 뺏겨 쓸 수 있는 거예요. 스캐너 하듯이. 그치, 복사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단어를 쭉 얘기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저 이거는 좀 힘들고요,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이런 친구예요. 자, 두 번째 B 친구는 한번 글을 읽고 나서 그 글에 대해서 내용을 막 자기 막 신나서 막 떠들어요.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은 디테일한 부분의 내용이나 개념 같은 것들을 자기 멋대로 막 오독하고 막 이래요. 둘 다 문제가 있죠. 둘 다 문제는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친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지도해보고 수능장 가갖고서는 리스크가 좀 큰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바로 A 친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뭐 교육청 모의고사랑 평가원 모의고사의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요런 친구들은 3, 4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굉장히 잘 봐요. 내신도 잘 보고. 하지만 수능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볼 문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선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왜 도대체 A라는 친구가 더 치명적이냐? 자, 여기 이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글을 지금부터 읽을 거예요. 제시문이에요. 예. 이걸 읽는데 우리가 읽을 때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자기가 먼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요 네모난 거 보이시나요? 네. 요 판의 의미는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어야 돼요. 글을 쓴 사람의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이제 먼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글을 읽어 나옵니다. 읽어 나가는데 이 파란색 의미는 뭐냐면 어휘들 같은 거, 문장을 읽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애들이 잘해요. 이렇게 쭉쭉 읽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그러면서 쭉 읽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기 머릿속으로 갖고 오는 거, 자기한테 이해하는 이 빨간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빨간색이 바로 문해력이라는 영역인 거예요. 이게 보통은 섞여 나와요. 섞여서 진행을 되다 보니까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조금만 긴장하고 조금만 요게 빨라지거나 읽기가 이렇게 되면 요게 이쪽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쪽 읽기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조금 한번 계속 글의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읽고 정리하고 읽고 정리하고 읽고 정리해 가면서 이 빨간색 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문해력이더라는 거죠. 특히 수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읽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자기의 읽기에 이해가 이제 집약적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글을 읽었구나. 그래서 이게 된 애들은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게 안 되고 요쪽 부분만 정리가 된 친구들은 이 글을 정확하게 써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수능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해라고 하는 거,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빨간색 선으로 요 올라가는 부분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다른 뭐 일타 선생님들이나 수능 다양한 이제 수능 선생님들의 수업 같은 것들을 보면 다 이쪽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결국에 자기 스타일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어려운 이유는 머릿속에서 이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작용되고 있고 이쪽이 지금 이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요 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해력이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이론 정도를 제가 찾아봤는데 정신공간 이론, 다중기억 이론, 메타인지 이론 요거를 가지고서 한번 어머님들 이해를 한번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신공간 이론이 이건 이제 뭐 저도 수특에서 봤던 건데 저기 언어학에서 개념 의미론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좀 필요한 부분만 이거구나라고 하는 부분만 일단 가져와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실제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리얼 세상이 요 실제 세상에 사과가 하나 있다고 여기 사과 보이시죠? 근데 이 사과는 어디에 있냐면 3차원 공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자극이나 감각을 통해서 이제 인지하고 그 인지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게 바로 정신공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정신공간.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은 감각을 통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뭐 인간의 지배적 감각은 청각하고 시각이겠죠. 만약에 여기서 강아지다. 얘가 강아지였으면 여기에 시각, 청각과 후각이라는 게 더 가미가 될 거예요. 차원이 더 복잡해지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실제 세계를 정신 세계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합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실제 세계는 4차원 시간의 개념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 사과가 없어졌을 적에도 머릿속에 이 개념을 떠올리면서 사과가 있었지 혹은 새로운 사과를 보고서 저게 사과지 먹어도 되는 거지라고 인지를 하겠죠. 이 정신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미론적인 측면에서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정신공간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를 인간은 기호화합니다. 기호화했을 때의 장점은 이 정신공간을 그대로 갖고 와서 복붙하면 여기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니. 예,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뭐 다양한 거 있고 강아지도 이렇게 있죠. 근데 인간은 이걸 언어를 통해서 기호화하면 굉장히 고도의 압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점은 훨씬 더 같은 뇌세포, 뇌 용량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축적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체계화시키고 개념화시키는 거죠. 네. 거기서 더 나가서 인간이 이거를 언어화시키면 고도의 상징, 추론, 재구성도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뭐 예를 들면 세상에 세모난 사과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언어에서 사과, 그래서 세모난 사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럼 인간의 머릿속에선 세모난 사과가 떠오를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 세계엔 없는 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게 인간의 지적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고도의 상징, 언어적인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언어 체계인 거죠. 언어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인간에게. 자,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요거 보세요. 요 파란색 부분 있죠. 요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공간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징체제 기호화가 됐어도 혹은 언어화가 됐어도 이 공간이란 개념이 계속 베이스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이란 개념을 그럼 어떻게 독해를 할 때 활용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이 파란색, 청록색이군요. 청록색 이 판때기를 저는 이제 도마라고 표현도 하고요. 뭐 컴퓨터로 치면 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판때기 있죠? 이 판때기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다중기억 이론이라는 건데 이게 초창기 다중이론 기억 이론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어휘를 오랫동안 기억할 장기 쪽으로 보낼 수 있냐. 이게 조금 후진 거고 이게 좋은 거니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 단기 기억을 그냥 단순히 단기 기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의 사고 과정이 일어나는 부분이 여기더라. 여기서 일어나고 이것을 저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체계의 어떤 가치도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뭐 정보를 예전에 많이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기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작업 기억이라고 바뀝니다. 작업 기억. 단순히 시간이 잠깐 머무는 데가 아니라 작업 기억이라고 거기서 작업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게 중앙실행계라고 하는 애가 컨트롤을 하는데, 자, 인간의 경우에는 음은고리라고 하는 것과 시공각 스패치패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은고리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음성 언어로 맨 처음에 이제 말이죠, 말. 음은고리는 음성 언어와 관련된 얘기인 거고요. 이 시공간 스케치패드는 아까 설명했던 그 문자 언어라든지 혹은 이미지라든지,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이 가장 지배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강아지 있으면 여기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뭐가? 후각과 관련된 뭔가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요 음운거리와 시공간 스패치패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작업 기억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요때 우리가 주목하는 건 요 시공간 스케치패드. 왜 하필이면 이걸 시공간 스케치패드라고 설명했는지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거기에 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제 공부 방법이 되겠어요. 시공간 스케치패드.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요새 이제 제일 핫한 메타인지 이론입니다. 메타인지 이론. 요것도 보시면 일단 작업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있는데 어디를 주목을 하시냐면 요 부분이에요. 작업 기억. 결국엔 여기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개념을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시연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 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애가 초인지라고 하는데 얘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이해가 돼서 일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요 메타인지가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뭐 스키마, 요새 유명한 스키마 이론도 있고요. 뭐 스키마는 뭐 간단한 얘기예요. 뭐 개념들 아까 그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그 사과가 있죠, 사과. 그래서 사과라는 개념과 세모라는 개념을 합쳐서, 그쵸? 세모난 사과를 만들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뭐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개를 배워요, 강아지를. 근데 지나가다가 소를 보니까 엄마 저기 큰 소가 지나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스키마는 개인데 새로운 정보가 왔을 적에 소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건 소라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스키마에서 새로운 스키마, 변형 스키마라는 소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면, 그렇죠? 이제 언어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틀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키마인데, 저는 이 스키마가 형성되는 그 과정 안에서 그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는 거죠. 어디서? 바로 요 작업기억 쪽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물론 지금 이 작업기억과 장기기억은 과정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정신공간 이론을 설명드렸던 건 그것이 어떤 특정 공간에서 일어난다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간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적에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해갖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수능에선 결국엔 이 빨간색 선 있죠. 요 선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결국엔 문해력이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잠재적 폭탄을 가진 친구들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이게 같이 일어나니까요. 자꾸 조금만 긴장되면 이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수능장에서 1등급 받다가 막 4등급 초반, 막 3등급 후반까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피드백 받아보면 되게 황당한 게 몰라요. 시험 잘 본 줄 알아요. 채점하면서 나 왜 이래, 막 미쳤나봐 이래요. 혹은 뭐 30분 지난 다음부터 뭔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대로 평상시대로면 이게 잘 이렇게 일어나던 애들도 요게 이쪽으로 붙어버리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공부 방법은 일단 이 두 개를 완전 구분을 해서 특히 이 부분을 굉장히 구체화시켜 줄 거예요. 어떻게? 아까 얘기한 정신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적으로 손으로 쓴다는 소리예요. 종이 위에다. 예. 그렇게 해주면 이 빨간색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구체화가 되면서
아이들이 그 잠재된 폭탄에 대한 그런 해결점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설명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제 공부 방법은 요 부분 있죠. 요 판때기, 머릿속 저 공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점점 커질 거야, 애들이. 요 판을, 그러니까 1등급 애들은 이게 큰 거예요, 판이. 어머니. 그러니까 읽고 나서 읽을 때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조금해요. 그러니까 여기 걸 이만큼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기 것쯤 읽을 때쯤 이게 이제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하자? 요 판을 종이에다가 손으로 직접 씀으로써 이 판을 잠정적으로는 점점 확장시키는, 점점 크게 만드는 그러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문해력을 키워주는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그래서 제 송글 독해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한 1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2년, 13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구조도란 말을 썼어요. 근데 약간 이제 요즘 쓰는 선생님들 그 구조도랑 약간 개념도 다르고 그래갖고 말을 송글 독해법이라고 바꿨습니다. 제 이제 손 구조도, 홍 구조도 이렇게 이걸 영상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걸 많이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름을 좀 바꿨어요. 뭐 괜찮나요? 송글 독해법? 저는 마음에 드는데, 네, 한번 가볼게요. 자, 송글 독해법 뭐냐면 손으로 이해 과정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말이에요. 손으로 쓰면서 읽어라. 그러면 이해가 빠르다. 끝. 그렇죠? 근데 어떻게란 말이, 그렇죠? 그걸 13년 동안 한 거예요. 어떻게 손으로 쓰면서 읽을 수 있는지 한 명 한 명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한 형식주의 독해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읽어라 그러면 이게 눈으로 머릿속에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을 줍니다. 네. 지금 뒤에 이제 나올 설명드릴 미시구조도, 뭐 미시독해, 거시독해 이러면서 형식을 주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형식에다 좀 맞춰서 읽다 보면 그쪽 사고 과정과 근육이 발달을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전적 독해 방법 체득. 이게 왜 자꾸 적어 놓냐면, 어머님들 딱 이 설명 드리면, 아우 근데 시험장에서요 선생님 시간이 없는데 저걸 손으로 다 쓰고 있어요? 이 얘기부터 나와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장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든 방식이에요. 그쵸? 그 뭐 혼자서만 한다고 좋다고 그럼, 그쵸? 시험장에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거 뒤에 이제 그런 실전적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제 공부 방법은 일단 손으로 그리며 읽는다. 끝난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생기는데, 머릿속 공간을 바닥, 판, 면, 레이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 판때기. 머릿속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돼요. 요거를 지금 요 트레이닝, 요거를 구체화시켜서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이 공부 방법은 메타인지, 그러니까 인출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우리 메타인지에서는 공부를 하고 나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이해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출의 과정이 바로바로 읽고 설명하고, 읽고 설명하고, 읽고 설명하고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손으로. 말이 아니라 손으로. 그 다음에 손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머릿속 과정도 안 일어난 거다. 아이들을 믿지 못하겠어요. 아이들을. 선생님 저 이거 송글독해 해서 손으로 썼는데 제 시험지에서 없어졌어요 막 이래요. 이거 네 시험지 아니야? 그러는데 제 거 맞는데 없어졌어요 막 이래요. 애들이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고 이러니까. 그랬을 적에 이게 이제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손으로 써놓으면 머릿속 과정도 같이 따라나는 거예요. 안 쓰면 안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애들 시험 망치는 애들 이렇게 시험지 보면 구조도가 그 송글 독해한 그 흔적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평소에 했던 거랑 비교해주면, 야 이게 지금 너가 똑같이 읽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보통 줄어 있어요 많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손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면 애들이 긴장하고 좀 빨라지고 그 과정이 막 생략되려고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는 과정이 한 단계가 더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시키면 애들이 저 할 줄 알아요. 요약이네요 이러는데 이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요약이 아니라 배치다. 요약도 손으로 써지고 이제 형태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요약한다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쪽 파란색 독해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들 빼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배치하면서 한 번 더 뭔가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독해법은 이쪽에서 배치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배치시키는 과정에서의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것 같아요. 요약이 아니라 배치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한번 해보려고요, 어머니. 네. 실제로 실존주의란 피투성을 극복하여 기투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할 때도 제가 막 설명하는데, 야, 이거 혹시 이해가 되니? 되는 학생들 있니? 어머님들도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 있으면, 그렇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고2 때 애들한테도, 야, 선생님이 2학년 때 이거 다 이런 것만 읽고 다녔어 막 이러면서, 근데 친구는 없었어 막 이러면서, 니들도 이게 혹시 이해되고 막 이런 책 좋아하면 빨리 나한테 얘기해. 인생이 피곤해져.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 지식을 통해서 그럼 이런 걸 다 알고 가자. 이것도 뭐 좋지만 사실 수능에서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문장이 나왔다라고 했을 적에 제가 이제 마수로 한번 부려볼게요. 이렇게 치환을 할 겁니다. 여기 약간 조금 틀어졌네요. 예. 기투, 이게 기투고요. 기투고요. 이게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투란 말은 이제부터는 동그라미예요. 기투를 몰라도 그냥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공간 있죠. 이 공간 중요하다고 했죠. 이 공간에다가 배치를 시킬 겁니다. 배치를 시킬 때 실존주의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뭐로요? 네모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네모는 다이아몬드 어떤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세모, 저 피투성 세모는 극복하고 동그라미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전히 우리는 피투성, 기투 이런 거 말은 모르지만, 이 말은 모르지만 이 문장 자체가 갖고 있는 정보는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네모는 다이아몬드인데 어떤 뭐 과정 정도는 아니까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얘는 극복하고 얘는 획득하는 과정이야. 그럼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정보는 갖고 온 거예요. 배경 지식을 제외한.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획득하고 기투가 피투성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다음 문장에서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근데 글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애들 머릿속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정보가 붙어야죠. 계속해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붙어 나갈 거예요. 보이시나요? 글은 이렇게 문단은 이렇게 내려가지만 애들은 이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붙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이제 뚱뚱해지는 거죠. 점점 정보가 막 복잡해지고 뚱뚱해지고, 얘가 어떻게 하는 거 조금 더 쉬운 개념으로 어떻게 획득하는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러면 마치 이 판 위에 투명 종이가 계속 포개지듯이 정보가 포개지면서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어가고 정보가 정리되어 가는 과정이 손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선천적 1등급 애들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판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런 게 트레이닝이 많이 되었던 친구들이고, 우리들은 그게 이제 약하기 때문에 우리 금방 읽어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손으로 구체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철저한 형식주의 독해 그러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제 수업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틀을 먼저 줄 거예요. 머릿속 공간의 개념을 배치시킨다. 배치란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글이 있으면 이 글의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여기 특정 단어들 적어가면서 배치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요 틀 있죠? 이걸 거시독해라고 하는데 요 틀을 먼저 줍니다. 이게 이제 구조도라는 말은 이 거시독해랑 굉장히 직접적인 거죠. 구조적으로. 그런데 사실 이 글 자체를 이렇게 읽는 거랑 이렇게 직관적으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글을 쓴 사람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판을 채우는 걸 연습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판 자체가 아이들이 이제 구체화가 되고 트레이닝이 됩니다. 이게 글이 이제 복잡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복잡한 판들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뭐 분류 분석, 비교 대조, 통시, 문제 해결, 뭐 요새는 PS 뭐 이렇게 어려운 말 쓰더라고요. 예. 뭐 이런 것들 아주, 근데 우리는 심플하게 가르쳐요. 쉽게 가르칩니다. 아이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배치시키고,
이제 뭐 액자식 구성이라든가 수능이 이제 글이 약간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일부러 옛날처럼 이제 형식 문단과 내용 문단을 일치시키는 딱 좋은 글이 아니라 약간은 어떤 의도에 의해서 문단을 이제 흔들어요. 그러한 형태로 변형되어 있는 것을 반영해서 틀들을 가르칩니다. 이거는 아직 뭐 제 수업에 치면 한 20-30%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구조도라는 말을 쓰면 너무 이걸로만 오해를 하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시독해는 방금 전에 우리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모세모 동그라미로 치환을 시켜놓고 얘네들을 이제 끌어다가 여기다가 배치시키는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끌어올 거 아니에요. 요때 이 판을 활용해 갖고 여기다 배치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문해력, 문해, 독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것 자체만 하는 건 아까 파란색 읽기 요 과정인 거고 요걸 친 걸 다시 요렇게 배치시키는 과정에서 빨간색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요 빨간색 과정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개를 이제 지금부터 틀로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얘는 지금 보시는 건 정의라든가 그렇죠? 정의도 있고요. 과학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계속 뭔가 정보가 붙어서 녹말 뭐 베타카테닌 뭐 이렇게 해갖고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전개가 되죠. 아까 정의형은 개념이 위에 이렇게 포개지는데 얘는 이렇게 쭉쭉쭉쭉 전개가 돼요. 글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죠? 뭐 프로솜 그렇죠? 프로테아솜 뭐 이거 거의 뭐 기투성이랑 비슷한 단어인 거죠 저희한테. 또 이과 애들은 이거 알더라고요. 이과 애들은 이런 거 다 아는데 어쨌든 문과 친구들도 그러니까 이런 과학 지시문을 프로테아솜 이런 거는 기투성이랑 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틀을 주고 처음에 이제 틀대로 많이 하려고 해요. 이건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이거 이미지 구조도 과학 제시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기의 정보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 위에다가 아, 이 내용이구나 한 번 더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선명해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걸 그리는 과정에서 필자가 중요시한 포인트가 아, 이거구나 이게 나오겠구나까지도 파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문단 구조도 10개가 제시가 되고요. 여기도 이제 한 5개 정도의 틀, 정의, 뭐 과정,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문장 구조들을 또 제시를 합니다. 뭐 어휘도 해요. 저희 뭐 할 건 다른 학원에서 하는 거, 다른 공부 방법에서 하는 거 다 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된 거냐면 우리가 이제 판서를 하잖아요. 선생님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판서. 그러니까 판서를 할 적에 글이 어려우면 이 판서 짜기가 되게 힘들어요. 콘티 짠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수업 때문에 해야 되니까 막 하다 보니까 글은 그 과정에서 글이 더 잘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 수업 좋은 선생님들 보면은 아이들이 책은 못 읽고 나서 문제는 못 푸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문제가 다 맞아요. 저거 수업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이상 정보 자체 목표점 지식을 획득했는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서 자체를 하면서 이 판서하는 거를 그럼 아이들한테 직접 한번 시켜볼까? 여기서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 실전에서 그린 거예요. 예. 모의고사 처음 보는 뭐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기존 모의고사들 보면서 아이들이 실전에서 하는 것들 쫙 뽑아놓은 거예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예. 애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글을 뭐 그냥 이런 친구는 일부러 좀 갖고 왔는데 이제 남학생들 그치요? 글씨 못 쓰죠.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엔 진짜 개판이에요. 개판인데 나중에 조금 볼만해지더라고요. 근데 볼만해지는 게 글씨가 이뻐지진 않고요. 그건 따로 연습을 해야 되고 볼만해지는 게 이게 조금 볼만해진 거예요. 약간 뭔가 틀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글씨는 여전히 못 써서 이 글씨 보려면 다시 제시문으로 가야겠지만 그래도 머릿속에서 어떤 틀을 제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남학생들도 뭐 글씨를 이쁘게 쓰고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얘도 이제 글씨가 많고 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아갖고 요거는 좀 보시면 다 같은 제시문이에요 지금 비트게슈타인
그쵸? 그래갖고 뭐 질문 나오는 것 중에 애가 이걸 정확히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문제 풀고 문제의 답이 내 제시문 안에 나왔는지. 안 나왔으면 필자가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를 제가 제대로 못 읽은 거고, 그쵸? 나왔어도 되게 그냥 나는 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 저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시문이라도 얘네는 틀이 이렇게 있는데 비중이 얘는 여기에다가 강점을 줬고, 문제를 풀었더니 여기가 3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의도대로 세게 잘 읽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컨트롤하는데, 이게 선생님 제가 보기도 편하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의 독해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머리와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럼 손으로 써라 그랬을 적에 제가 어쨌든 나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13년 동안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샘플들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제가 비문학만큼은 좀 자신이 있어서 어머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 꼭지점은 뭐냐면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 그래서 개인 PT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아이들이 약점을 파악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게 그냥 문제 풀고 자꾸 이런 문제 유형 틀리네 이게 아니라 글 읽기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커리큘럼은 일단 첫 번째는 기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스텝 1이고 한 8주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2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얼만큼 하면 그러면 애들이 되나요? 그러는데 요게 2달 코스고요. 요 2달 코스만 해도 아이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써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요게 또 2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리트예요. 리트도 그냥 문제 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시중에 뭐 문제 맞고 틀리고로 내가 제대로 읽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안 풀게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보이니까 얘가 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러니까 그 리트라고 하는 것까지 하면 이게 이제 2달 코스예요. 그러니까 2달 여기까지 하면 이제 웬만큼 실전에서 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EBS 있죠. 워낙 이제 요새는 중요해지다 보니까. 근데 EBS는 글이 평가원 글이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이들한테, 야, 평가원에서는 지금 권투 시합을 하려고 권투 스킬들 이런 거 다 준비하고 권투 선수랑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씨름 선수가 나와. 그러면 내 폼이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읽어버리면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요. 근데 여 단계에서 확실하게 폼을 잡고 가면 씨름 선수가 나오든 레슬링이 나오든 자기 폼을 유지하면서 얘가 싸울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럼 쟤는 왜 쟤랑 자꾸 만나냐? 이게 스키마.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개념과 배경 지식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좋다. 뒤집다 읽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실전 운영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전에서 구조도 그리면서 씁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렸을 적에 시간이 줄어요, 어머니. 이건 이제 재보면 알아요. 네, 이거에 대한 거는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요 실제 운영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4가지 과정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다음 단계는 이번에 이제 세움학원에서 제가 그 방배동에서 어쨌든 한 13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세움학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뭐 스카우트 됐다고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세움학원에서 만나 뵙게 됐고요. 일단은 고3반 시간표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 요거는 이제 고2 친구들인데 한 반은 뭐 팀반은 마감이 됐고, 요 반으로 이제 세움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검색을 하셔야겠네요. 전화번호를 안 넣네요. 네, 세움학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뭐 요거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1세대 제시문에 대한 얘기고, 제시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요거는 생략을 하고 다 영상을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근 들어서 어쨌든 수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비문학 쪽에서 결판이 나요, 언니들. 비문학. 그러니까 비문학 쪽에 조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3 돼서 갑자기 그 독해력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저학년 때부터 오히려
그 뭐 문학이나 문법 같은 거 개념 잡는 건 집중적으로 해서 돼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근육이 커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해서 좀 미리미리 빨리빨리 좀 준비하시고 제 나름대로 이제 독해법을 조금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좀 뭐 자신 있게 맡겨 주시면 제가 또 책임지고 아이들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